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신임 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권한대행은 첫 공식 일정에 나서며 백신 확보와 부동산 등 민생을 강조했습니다. 두 사람은 오늘 오후 첫 회동에서 백신 확보와 법사위원장 선임 문제 등을 언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는 내일부터 오는 7일까지 5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청문회까지 실시합니다. 야당은 노영욱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장전입 논란과 김부겸 후보자에 대한 통곡 검증을 예고해서 여야 충돌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488명으로 줄었지만 휴일 검사 건수 감소에 따른 결과로 분석됩니다. 특히 비수도권에서의 확진 비율이 연일 40%를 넘어서면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오늘부터 3주 더 연장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의 수급 부족으로 지난 주말 코로나19 백신 하루 접종자가 1,500명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백신 접종 차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오늘 오후 2분기 수정 접종 계획을 발표합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중단됐던 공매도가 오늘부터 1년 2개월 만에 부분 재개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최고 한도로 제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전국 집값의 상승폭은 0.71%로 한 달 전보다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사 공급 대책과 세부담 확대로 수요자가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데 규제 완화 기대감이 도는 재건축 단지는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일 뉴스앤이슈 시작합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휴일 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으로 4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난주 유행이 조금 꺾였다며 이번 주까지 이런 추이가 계속되면 반전으로 볼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진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신현준 기자. 네, 신현준입니다. 예, 자 휴일인 일요일 확진 상황 먼저 0시 기준으로 정리해보죠.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488명입니다. 전날보다 100명 넘게 줄면서 지난달 26일 이후 일주일 만에 4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확진자 수로 따지면 지난달 6일 477명 이후 27일 만에 최저입니다. 이는 휴일 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방역당국은 지난주 유행이 일주 전보다 9% 정도 줄었다며 감소 추세라고 조심스럽게 진단했습니다. 다만 조금 더 지켜봐야 하지만 이번 주에도 확진자가 줄면 확산세 반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런 반전의 원인을 계절적 요인 때문으로 꼽았습니다. 실내보다 실외 활동이 증가하고 날씨가 포근해 실내 환기가 쉬워지면서 유행이 억제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불안 요인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휴일이 많고 가정의 달 행사 등이 이어져 이동이나 모임이 잦아질 수 있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또 울산을 중심으로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증가하는 추이도 방역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점입니다. 신규 환자의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이 465명, 해외 유입이 23명입니다. 국내 발생을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266명입니다. 서울이 123명, 경기가 129명, 인천에서 14명의 환자가 나왔습니다.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는 경남이 44명으로 가장 많고 경북 31명, 전남 24명, 울산 21명 등입니다. 사망자는 1명 더 늘었고 위중증 환자는 6명 줄어 164명입니다. 오늘 0시 기준 백신 접종 현황도 나왔습니다. 1차 접종을 받은 사람은 1,561명이 늘어 누적 339만 명을 넘었습니다. 2차 신규 접종자는 301명입니다. 백신 접종 뒤 이상 반응 신고는 121건이 늘었는데 사망 사례가 3건 나왔습니다. 사망자는 2명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1명은 화이자 백신을 맞았는데 접종과 사망 간의 인과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신현주입니다. 네, 국내에 도입된 두 가지 코로나19 백신인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모두 1차 접종 물량이 빠듯한 상황입니다. 이달 시작되는 아스트라제네카 신규 접종과 2차 접종도 사실상 어려운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상반기 1,200만 명 접종이 가능할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현장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네, 서울 노원구에 있는 예방접종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예. 백신 물량이 빠듯해서 좀 우려도 나오는데요. 아직까지는 백신 접종에 문제가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점심시간이 다 돼서 예방접종 대기실이 이렇게 좀 비어있는 모습인데요. 그래도 오늘도 예방접종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오늘 이곳 노원구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게 되시는 분들은 75살 이상이신 어르신 790명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660명은 3주 전쯤에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았기 때문에 오늘은 2차 접종을 받게 되는 것이고 1차 신규 접종자 대상자는 나머지 130명입니다. 오는 12일을 끝으로 화이자 백신 1차 접종 신규 예약은 이곳에서 더 이상 안 받고 있습니다. 2차 접종분을 생각해서 신규 예약을 받지 말라는 지침을 따르는 겁니다. 이렇게 1차 접종에 제한이 생기면서 백신 접종에 큰 차질이 빚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받은 인원은 182만 명입니다. 여태 들어온 물량이 200만 6천 회분인 걸 고려한다면 남은 물량은 17만 명분이라고 단순 계산할 수 있는데 하지만 정부가 일단 밝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잔여 물량은 34만 명분입니다. 그동안 최소 잔여형 주사기 등을 활용해서 물량을 아꼈다는 겁니다. 그래도 최근 하루 10만 명꼴로 백신 접종에 속도전을 펼쳐왔던 걸 고려하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사흘분 정도만 남아있는 거라 접종 속도 조절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예방접종 추진단은 이번 달 중순까지는 신규 대상자가 아니라 기존 접종 동의자와 예약자 23만 명에 대한 접종을 이어간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수급 상황을 고려하면 당분간 접종 계획이 빠듯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당장 오는 14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자들의 두 번째 백신 접종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또 이번 달엔 65살 이상 일반 어르신, 유치원과 초등학교 1, 2학년 교사 등 신규 접종군들이 늘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상반기에 추가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866만 회분이 들어온다는 것만 알려졌을 뿐 구체적인 도입 시점과 계획이 알려진 게 없어 접종 계획에 큰 수정이 불가피한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화이자 백신 역시 부산 지역에서부터 백신 물량이 부족해져서 보건당국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예약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오늘 오후 브리핑에서 접종 계획을 보다 상세하게 발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노원구 예방접종센터에서 YTN 정현우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뒤 경찰이 중태에 빠진 사례가 전북경찰청에서도 발생했습니다.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김제경찰서 한 지구대 소속 55살 A경감이 지난달 28일 오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고 반신마비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A경감은 백신 접종 뒤 이틀 동안은 별다른 증세가 없었다가 지난 1일 지인들과 점심을 먹던 중 오른쪽 팔에 마비 증세를 느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역당국은 역학조사를 벌여 백신과의 연관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부터 서울에 있는 중고등학교에 이동검체팀이 방문해서 직접 코로나19 PCR 검사를 진행합니다. 학생들 사이 감염 확산을 사전에 발견해서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와 함께 기숙학교와 운동부가 있는 학교 일부에는 자가검사 키트를 제한적으로 도입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네, 저는 서울체육고등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예. 자, 지금 학교에 코로나19 임시검사소가 설치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제 뒤로 흰색 천막 두 동이 보이실 텐데요. 이 코로나19 이동검체 채취소입니다. 이곳에서 잠시 뒤인 낮 1시부터 체육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PCR 검사가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이 검사 결과는 잠시 뒤인 내일 아침 8시쯤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3인 1조로 꾸려진 이동검체팀 2개가 이곳에서 오늘 학생들과 교직원들을 검사할 계획인데요. 대상은 검사를 희망한 학생과 교직원 등 350명이고 이 가운데 220명은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들로 의무검사 대상자입니다. 그러면 이제 선제 검사를 받게 될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곧 검사를 받게 된 학생 한 분 모시고 잠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간략하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체육고등학교에서 핀수영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회장 박채환입니다. 네, 검사를 이전에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시다고요? 네, 최근에 열린 제주도 대회에서 참가하기 위해서 검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네, 이제 보건소에서 받으시는 이 검사랑 또 학교에서 이렇게 받으시는 검사가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혹시 학생 입장에서는 어떻게 다르실까요?
코로나 선별 진료소에서 검사를 하게 되면 혹시 모를 확진자와 접촉이 될까봐 걱정을 했었는데요. 이처럼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어 매우 안심이 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자가검사 키트, 그러니까 코로나19 검사를 스스로 이렇게 진단해 볼 수 있는 키트가 학교에 또 제한적으로 도입될 예정인데 이게 키트가 들어오면 학생들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외부에서 검사를 받게 되면 다음날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훈련에 복귀를 하지 못했는데요. 자가검진 키트를 사용함으로써 빠른 시일 내에 훈련에 복귀할 수 있어서 매우 행복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서울시 교육청은 특히 학생들이 많은 이 학교 특성상 이 방역을 더욱 담보할 필요가 있다면서 검사 취지를 설명했는데요. 확진자가 발생한 학교에서 이 반경 1km 안에 있는 학교나 또 희망하는 학교를 순회하는 방식으로 이동 검사팀을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이곳 체육중고등학교는 전교생 절반 정도가 기숙사를 이용하고 있고 또 대회에 출전하며 외부인들을 접촉하는 경우가 많아서 또 조기 검사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오늘부터 오는 14일까지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현재까지 또 강남을 비롯해 자치구 6곳에서 모두 학교 10개 교가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청은 자가 검사 키트도 학교 곳곳에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자가 검사 키트란 일반인이 스스로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도구인데요. 다만 비전문가가 스스로 진단하는 방식인 만큼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 제한적으로만 활용될 예정입니다. 집단 감염으로 이어질 우려가 큰 100명 이상 기숙형 학교나 또 운동부 운영학교의 보조적인 수단으로만 활용됩니다. 이와 함께 교육당국은 재수생을 비롯한 학생들이 다수 모이는 학원에서도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재수생 학원인 서울 강남 대성학원에서 지난달 23일에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현재까지 모두 15명이 확진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역별로 꾸려진 학원 자율방역대와 함께 현장 점검 빈도를 더 높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체육고등학교에서 YTN 박희주입니다. 네, 전국적으로 여전히 산발적인 집단 감염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수도권에서는 특히 경남 지역이 심각한데요. 울산을 중심으로는 변이 바이러스 전파가 우려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지환 기자. 네, 전국부입니다. 네. 자,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난 경남 지역 사회적 거리 두기가 연장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최근 경남 지역의 이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사천이나 진주, 김해를 포함해서 양산과 합천에서도 감염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아직 오늘 집계는 완전히 나오지 않았는데요. 일요일인 어제는 41명 신규 확진 자료가 나왔습니다. 주요 전파 경로는 유흥업소와 음식점, 교회나 공장 등입니다. 경남도는 기존 거리두기 2단계에 있던 사천과 진주에서 확진 환자가 계속 나옴에 따라 거리두기 2단계를 9일과 10일까지 각각 연장했습니다. 또 1.5단계였던 양산시는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울산시와 경주시에서도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죠. 네, 맞습니다. 울산시도 비상입니다. 밤사이 기존 확진자 접촉으로 신규 확진자 10명이 벌써 나왔고요. 최근 사흘 연속 매일 5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해서 최악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남구에 있는 교회 등에서 퍼지고 있는데 오늘도 이 오후에 집계를 더 해봐야지 최종 명수가 나올 것 같습니다. 더욱이 영국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최대의 고민입니다. 다른 지역보다 유난히 울산에서 영국 변이 바이러스 발생이 많다는 검사 결과에 방역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경북도 문제입니다. 7개 시군에서 하루 사이 32명 늘었고요. 특히 경주의 경우 그제 12명, 어제 15명이요. 오늘 17명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확산세가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건천읍에 있는 경로당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 마을 주민 전체가 검사를 받았고 시내 모든 경로당이 폐쇄됐습니다. 구미와 칠곡에서는 유흥주점 종사자 관련 감염 잇따르고 있습니다. 종사자 1명이 확진된 이후 벌써 1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전북과 광주 등 다른 지역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어제 전라북도에서는 확진자가 16명 나왔는데 오늘은 14명 추가됐습니다. 완주군 자동차 부품업체가 대표적인데요. 어제까지 누적 확진자가 30명이 됐습니다. 남원 지역에서는 다방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나왔습니다. 오늘 6명 포함해서 현재까지 1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한 초등학교에서도 확진자 6명이 보고됐는데요. 방역당국은 직간접 접촉자 등 600여 명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전남 장성군 공무원 확진자와 접촉해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제 광주시 신규 확진자 15명 가운데 8명이 장성군 공무원 관련자로 조사됐는데요. 이 공무원의 최초 감염 경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 확진 전에 독서실이나 교회 같은 밀집 시설을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지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신임 대표가 오늘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선출된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권한대행도 오늘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는데요. 오후에는 여야 지도부 사이 상견례도 예정이 돼 있다고 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부장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두 대표 모두 취임 뒤 민생을 강조했습니다. 먼저 이 민주당 송영길 대표부터 보면 이 현충원 참배를 첫 일정으로 잡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신임 대표는 오늘 오전 현충원 참배로 당무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일정에는 어제 함께 선출된 새 최고위원들은 물론 윤호중 원내대표도 동석하면서 당대표와 원내대표, 당의 투톱이 공식 석상에 나란히 모였습니다. 송 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에서 큰 절을 올린 뒤 김영삼, 박정희, 이승만 전 대통령 묘역을 차례로 참배했습니다. 참배를 마친 송 대표는 방명록 글귀를 통해 국민은 나라의 근본이고 근본이 튼튼해야 나라가 번영한다며 실사구시의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적었습니다. 향후 당이 나아갈 방향으로 민생을 강조하고 나선 겁니다. 이에 대해 송 대표는 자신의 정치 철학이자 앞으로 민주당을 끌고 갈 방향이기도 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충원 참배 뒤 국회에서는 새 지도부 체제 아래 첫 최고위원회의가 열렸는데요. 송 대표 첫 일성으로 역시 민생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집권당으로서 국민의 삶을 책임진다는 자세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 민주당이 국민의 삶을 지켜내고 또 정부의 그런 백신 확보 노력을 확실히 뒷받침해서 11월 집단 면역이 가능할 수 있도록 최대한 뒷받침하겠습니다. 곧이어 기자간담회를 갖고 향후 당 운영과 쇄신 방향에 대한 구상도 밝혔는데요. 아직 현안에 대한 파악이 덜 끝난 만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향후 청와대와의 관계에 대한 질문에는 그동안 민주당 정부라고 말했지만 정책도 청와대 주도가 많았고 당의 방점이 약했던 게 사실이라면서 앞으로 정책 추진과 대선 준비에서 당이 중심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취임 뒤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오후에는 민주당 송영길 대표와의 상견례도 예정이 돼 있다고요? 네, 지난 금요일 선출된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권한대행도 오늘부터 본격적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첫 일정으로는 지금 3주가 넘게 국회 본관 앞에서 손실보상법 처리를 요구하면서 농성 중인 같은 당 최승재 의원을 찾았습니다.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손실보상법을 5월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앞서 밝힌 것처럼 민생에 주력하겠다는 다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처음 주재한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도 국민을 외면하는 정치, 권력투쟁에서 벗어나 국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생투쟁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새 지도부가 꾸려진 민주당을 향해서도 허울뿐인 협치 운운은 그만하고 민생 문제부터 해결하자며 여야정 민생협의체 구성도 제안했습니다. 직접 보시겠습니다. 백신 문제, 부동산 문제, 일자리 문제였만큼은 여야정 민생협의체를 구성해서 함께 국민의 삶을 지켜나가기를 제안합니다. 오후 3시부터는 민주당 송영길 신임 대표와 상견례를 갖습니다. 김기현 권한대행 취임 후 연일 정부 여당을 향해서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어떤 얘기를 나눌지 관심입니다. 앞서 청와대의 오찬 제안까지 거부하면서 취임 직후부터 긴장 관계를 예고했는데 우선 대여 협상의 최우선 과제로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꼽은 만큼 백신 확보를 위한 국회 사절단 구성과 국정조사 추진 등이 테이블에 오를 전망입니다. 또 여야가 극명한 의견차를 보여왔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선임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송 대표는 취임 직후 언론 인터뷰에서 법사위를 제외한 7개 상임위에 대해서는 야당과 논의할 수 있다면서도 법사위원장은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에 김 권한대행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빼앗아간 작물을 돌려주는 건 권리가 아닌 의무라고 각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원구성 문제에 대한 양측의 시각이 뚜렷이 엇갈리는 만큼 향후 협상에도 난항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부장원입니다.
국회가 이번 주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와 5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잇따라 엽니다. 먼저 내일은 고용노동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동시에 열립니다. 야당은 이 가운데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자녀 국적법 위반과 외유성 출장 논란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전망입니다. 또 노영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위장 전입 논란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6일부터 이틀 동안 열리는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여야의 충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주식시장의 공매도가 1년 2개월 만에 부분적으로 허용됐습니다. 이 대상은 시가총액이 높은 순으로 200개와 150개 기업을 정렬한 코스피 200, 그리고 코스닥 150구성 종목입니다. 전문가들은 종목별 단기 주가 변동은 불가피하더라도 국내 증시가 본격적인 실적 장세로 진입했기 때문에 전체 지수 방향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가상화폐를 사고 팔아서 생긴 소득에도 세금을 매기겠다고 밝히면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의 여론조사 결과 국민 과반은 정부의 내년 과세 방침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갈 곳을 잃었던 시중자금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자로 쏠렸습니다. 수십 배에서 많게는 수백 배씩 거래 차익을 거두는 사례가 나오면서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화폐 거래 소득에도 세금을 매기기로 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기타 소득으로 과세가 되는데요. 가상자산을 거래하면서 자산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 형평상 과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시장이 제도화될 때까지 과세를 미뤄야 한다는 반대 목소리도 큰 상황. YTN이 정부의 내년 가상화폐 거세 방침에 대해 시민 의견을 물었더니 찬성한다는 의견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응답자의 53.7%가 내년 과세에 찬성한다고 밝혔고 반대한다는 의견은 38.3%를 차지했습니다. 권역별로는 부산, 울산, 경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찬성 의견이 더 많았고 대구 경북에선 찬반이 엇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연령대별로는 20대에서 찬반 의견이 팽팽히 갈렸고 나머지 연령대, 특히 40대에서 적극 찬성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념 성향별로도 찬반이 나뉘었는데 진보 성향은 67.3%, 중도 성향은 54%가 내년 과세에 찬성한다고 답했고 보수 성향은 반대 의견이 47.4%로 더 많았습니다. 또 민주당 지지층의 72.5%가 찬성 의견을 밝힌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반대 의견이 47.6%로 우세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30일 YTN 의뢰로 리얼미터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에게 실시한 것으로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지난달 전국 주택가격의 오름폭이 한 달 전보다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지난달 전국 주택가격은 한 달 전보다 0.71% 올랐습니다. 이는 3월 상승폭 0.74%보다 소폭 감소한 수준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종합부동산세 같은 세부담 확대와 이사 공급 대책 등으로 수요자가 관망세를 보인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제조업 경기가 7개월째 확장 국면을 이어갔습니다. 시장조사업체 IHS 마킷은 한국의 4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가 54.6으로 전달에 55.3보다 소폭 하락했지만 7개월째 50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수는 기업의 구매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신규 주문과 생산, 고용, 재고 등을 설문조사해 경기 동향을 가늠하는 지표로 수치가 50보다 크면 경기 확장을, 그보다 작으면 경기 수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버이날이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받고 싶은 선물과 주고 싶은 선물 모두 1위는 현금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티몬이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이용객 700명에게 물은 결과 60%는 현금을 받고 싶다고 답했고 받고 싶은 선물 2위는 따뜻한 말 한마디였습니다. 주고 싶은 선물도 1위는 현금, 이어 건강식품과 패션 상품, 건강 가전이 뒤를 이었습니다. 선물 비용으로는 응답자의 절반이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를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국내 대도시에 거주하는 40대의 88%는 자녀를 학원에 보내고 있고 월 평균 사교육비는 107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하나은행 100년 행복영부센터가 낸 이 보고서를 보면 서울과 부산, 대구, 대전, 광주까지 광역시에 거주하는 1972년부터 1981년생 1,000명을 대상으로 작년 11월 진행한 이 설문조사 결과를 담았습니다. 이들은 월 평균 세후 468만 원을 벌어서 이 가운데 73%를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로 쓰고 있고 자기 집이 있는 경우는 절반을 조금 넘겼습니다. 전자상거래 업계는 최근 초저가 경쟁에 이어서 배송 경쟁 역시 치열한 상황입니다. 쓱닷컴이 신선식품의 새벽 배송을 확대하자 마켓컬리는 샛별 배송 전국 확대를 선언했고 11번가와 같은 다른 업체도 앞다퉈 경쟁에 합류했습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쓱닷컴은 최근 프리미엄 식품들에 대한 새벽 배송 확대를 선언했습니다. 새벽 배송은 전날 자정까지 주문하면 다음날 새벽 6시까지 배송하는 건데 신선 가공식품 등 450종을 새로 포함한 겁니다. 쓱닷컴이 프리미엄 식품인 쓱푸드마켓 상품들을 온라인에서 파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새벽 배송 고급화 전략을 노렸습니다. 마켓컬리는 샛별 배송 지역을 넓히는 초강수를 던졌습니다. 샛별 배송은 밤 11시 이전에 주문하면 다음날 아침 7시 전까지 배송해주는 서비스로 원래는 수도권에서만 운영했습니다. 이를 1일부터 충청권 지역으로 넓히고 연내에 전국으로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새벽 배송뿐 아니라 업계 전반에서 빠른 배송 경쟁에 불이 붙었습니다. 11번가는 최근 우체국과 손잡고 생필품 1000여 종을 주문 다음 날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고 이베이 코리아는 판매자 물류센터에서 고객에게 바로 출고해 배송하는 서비스를 내놓았습니다. 배송 경쟁에서 밀리면 벼랑 끝이라는 절반감 속에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 건데 자칫 출혈 경쟁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지속 가능한 서비스여야 되는데 자칫 출혈 경쟁 내지는 택배 노동자라든지 좀 무리를 가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판단하면서 상품의 신선도를 유지하면서 얼마나 빨리 배송하느냐가 차별화 요소이기 때문에 택배사 협력과 자체 물류센터 체계가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앞서 가정집 현관문에 누군가 강력 접착제를 발라서 집안에 갇히다시피 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똑같은 일을 당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반년 사이 2차례나 범행이 진행됐고 결국 잡지 못해서 이사를 선택했다고 피해자는 밝혔습니다. 제보는 Y 엄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인천 가정집에서 발생한 강력 접착제 사건을 뉴스로 접한 이진희 씨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지난 6개월 사이 자신도 같은 일을 2차례나 당했기 때문입니다. TV 틀자마자 강력 접착제 이게 나오길래 상황을 봤어요. 근데 너무 똑같은 거예요. 너무 똑같아가지고 놀래서 똑같은 범인이 아닐까 하고 봤더니 인천이더라고요. 지역이 틀리더라고요. 첫 사건은 지난해 11월 초. 당시 살던 서울 논현동 다세대 주택으로 귀가했는데 초인종과 현관문 잠금 장치에 접착제가 잔뜩 발라져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건물 내부 CCTV가 없어 피해자를 찾을 수 없다며 2달 만에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도어락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누가 정교하게 코팅을 해놓은 것처럼 돼 있더라고요. 저한테는 되게 큰일이었거든요. 불안해서 못 살겠고. 그런데 사건을 이런 식으로 그냥 미제로 2번씩이나. 그로부터 4개월이 흐른 지난 3월 초. 이번에는 외출하려다가 현관문 앞 바닥에 가득 고여있는 강력 접착제를 발견했습니다. 놀란 마음을 부여잡고 다시 신고했지만 역시나 경찰 수사에서 성과는 없었습니다. 한 달 뒤 건물 내부 CCTV가 없어 피해자를 잡기 힘들 것 같다는 문자 한 통만 받았을 뿐입니다. 많은 양의 본드를 바르고 있는 도중에 저하고 맞닥뜨렸으면 저한테 들이붓고 갔을 거 아니에요. 제가 만약 크게 다쳤거나 아니면 제가 죽지 않는 이상은 이걸 해결해 줄 사람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경찰에서는. 두려움이 커진 이 씨는 결국 집을 옮겼습니다. 이사한 지 보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잠금장치 틈 사이와 손잡이에는 접착제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후 취재가 시작되자 경찰은 출동한 담당 수사관이 경험이 적어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건물 밖에 달린 CCTV로 넉 달 전 사건과 비교 분석 작업을 벌여 용의자를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해당 건물을 드나든 배달기사들의 인적 사항도 확보해 의심할 만한 점이 없는지 확인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앞서 YTN이 보도한 인천 가정집 접착제 사건과 연관성이 있는지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전당대회를 마치면서 송영길, 윤호중 투톱 체제를 갖췄습니다. 여당은 이제 10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선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게 됐고 지난주 김기현 원내대표가 당선된 국민의힘 역시 조만간 새 지도부 선출 일정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길 대표와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오늘 오후에 상견례를 할 예정인데요.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 그리고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두 분과 오늘 정치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민주당은 이제 내년 대선을 이끌 지도부가 완성이 됐습니다. 네. 당대표로 5선의 송영길 네. 의원이 당선이 됐는데요. 2위 홍영표 의원과 차이가 0.59%포인트. 그렇죠. 예. 투표 결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굉장히 예상보다 접전이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마 송영길 지금 대표가요. 지금 3번째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4번째 나온 겁니다. 네 사실. 번째입니까? 네, 왜냐하면 2005년에도 한번 나왔었어요. 예. 사수만에 된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어찌 보면 처음에 나왔을 때는 송영길 후보가 좀 무난히 되지 않겠냐 이런 의견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홍영표 후보가 굉장히 추격전을 벌였고 막판에는 뭐 역전 얘기까지 있었거든요. 예. 당내 보면. 그러면 굉장히 어쨌든 초접전이었던 건 맞는 것 같고. 근데 아마 뭐 대의원에서 조금 앞섰던 거는 그동안 송영길 후보가 선거를 여러 번 했잖아요. 그러다 예. 보니까 아마 대의원들과의 접촉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았던 것 같은데 저도 주변에서 보니까 예전에는 이제 송영길 후보가 좀 뭐 이렇게 약간 뭐 좀 뻣뻣하고 권위적이고 좀 사람들한테 참 뭐 이렇게 인사도 잘 안 하고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런 굉장히 얘기 절박하게 있었습니까? 하시더라고요. 예. 예, 이번에 보니까 네. 선거 끝까지 정말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또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럼 아마 절박함이 사실은 예. 보면 어찌 보면 이제 무게파를 선언했잖아요. 그러니까 친문 뭐 이렇게 그렇죠. 모임이라든지 예. 아니면 뭐 민평이라든지 그런 데 조직에 속해 있지 않다라고 본다 그러면 아마 당원들이 이번에는 좀 민주당이 좀 변해야 된다. 변화와 혁신해야만이 아마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반영되지 않았나라고 개인적으로 예. 보고 있습니다. 변해야 한다는 절박함, 송영길 의원의 이런 목소리를 이제 민주당이 평가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근데 어제 선출된 최고위원들 보면은 대부분 이제 언론에서 분류하기로는 강성친문 의원들이 많습니다. 특히 여권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에 가장 앞장섰던 김용민 최고위원이 1위거든요. 수석 최고위원이 됐어요. 오늘 아침에 각 신문들 평가가 굉장히 제각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저도 처음에 나왔을 때 많은 분이 물어보면 아마 예. 김용민 의원이 뭐 되겠냐, 안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초선이고 또 말씀처럼 지금 뭐 검찰 개혁을 그동안 세게 해왔는데 예. 되겠냐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봤거든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지금 많은 언론이나 이런 분들은 뭐 개혁을 여기서 이제 그만하고 이제 민생 문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대부분의 뭐 당원이나 당 후보분들은요 개혁과 민생이 상치되는 게 아니다. 같이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김용민 의원이 계속적으로 본인이 뭐 본인 그 닉네임도 뭐 개혁 요정 이렇게 지을 정도로 개혁을 자기가 중단하면 추진하겠다 이렇게 해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지금 결국은 이제 아마 언론들이 관심을 갖는 게 당대표는 이제 소위 말하는 비문인데 지금 최고위원들이 다 이제 친문이어서 둘러싸여서 어찌 보면 좀 이견이 나지 않겠냐라고 예. 이제 말씀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면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1위가 아마 김용민 의원이었고요. 예. 2위가 강병원 의원이었고 백혜련이 3위였는데 사실 이제 강병원 의원이나 뭐 김영배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청와대 예전에 있었고 이러니까 뭐 친문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근데 지금 강병원 의원이 오늘 한 얘기를 보면 저도 이 얘기는 어느 정도 공감하는데 용산공원에다가 차라리 한 반 정도는 주택을 짓자 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찌 보면 기존의 정책하고 조금 다른 거죠. 지금 김영배 의원 같은 경우에도 어찌 보면 뭐 당청간의 역할을 하겠다 그러지만 그렇게 본다 그러면 아마 개혁과 민생 두 가지를 적절히 오히려 끌어갈 수 있는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됐다. 이렇게 보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이준석 전 최고위원, 민주당 새 지도부 구성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런 게 나중에 가면 봉숭아학당 되는 겁니다. 이번에 송영길 의원에 대해서 이제 표심이 이제 발동한 것은 결국에는 지금의 정부 친문 주류와는 약간 결을 달리하라는 의지가 이제 반영된 것이고, 근데 또 그에 더불어 가지고 아무래도 인지도나 이런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예. 최고위원회에서는 친문 강성 의원들이 좀 당선이 된 이런 결과를 보이거든요. 예전에요, 그 박근혜 정부 참 안 될 때 말기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김무성 대표가 돼요.
그다음에 차점자가 서청원 의원. 가장 이제 친박의 거두 같은 분이었고요. 예. 그다음에 이인재, 김태호 뭐 이렇게 중진 의원이 당선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김무성 대표가 청와대와 차별화를 하려고 하는 순간 최고위원들이 집단적으로 반기를 일으키면서 결국에는 당이 혼란에 빠져들었던 것이거든요. 지금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이제 허니문 기간이라고 불릴 기간 동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사실 처음에는 최고위원들이 허니문 기간 동안 방관을 좀 해주겠지만은 그 다음엔 청와대와 의중을 굉장히 결을 맞춰가지고 송영길 대표의 행동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송영길 대표가 상징하는 조금 더 중도적인 행보 이런 것들을 빨리 추진할 것으로 보이고 그거 네. 성과가 나지 않으면 저는 아까 말했던 위기 상황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봉숭학당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해주셨는데 지금 뭐 원내대표, 대표, 최고위원 그 뽑는 과정에서의 민주당 내 어떤 당심이 어떤 적절한 견제 역할을 했다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저는 뭐 희망 사항인 것 같고요. 아마 이제 희망 송영길 사항인 것 대표가 아마 좀 아까도 뭐 인터뷰 봤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아마 당 중심으로 끌고 가겠다는 생각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네. 문재인 정부는 임기가 끝나가고 있고 새롭게 이제 대선 후보를 뽑고 그 다음에 이제 대선을 이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 중심으로 가져가는 게 맞는 거죠. 네. 근데 그 부분은 적절히 역할을 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뭐 송영길 후보도 근데 지난번 대선 때 총괄 선대본부장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뭐 비문이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지만 기본적으로 예전에 우리 당이 계속 뭐 실패했을 경우는 열린우리당 문제라든지 분열했을 때는 대부분 재집권을 못했어요. 기본적으로는 단납해야 된다, 원팀으로 가야 된다 이 생각은 있습니다. 근데 아마 정책적인 수정 부분은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이번에도 보면은 뭐 LTV 문제도 먼저 얘기했었고요. 백신도 러시아 백신 얘기도 먼저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쪽으로 보면 아마 그냥 청와대에서 그냥 어떤 지침이 내려오면 그걸 수행하기보다는 본인이 좀 적극적으로 해나갈 것 같다. 그다음에 특히 송영길 대표가 보면요, 뭐 이렇게 나중에 방통대에 가서 뭐 러시아, 중국어 공부할 정도로 외교 쪽에 또 관심이 많습니다, 되게. 그럼 남북 관계라든지 이것도 좀 독자적으로 만들어 내가 좀 그쪽 전문가를 또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할 방향이 있어서 저는 뭐 정책이라든지 외교라든지 안보 문제에 있어서 좀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가능성은 있다. 근데 그게 어떤 당청 간의 관계를 흐트러뜨리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좀 주도권을 가져가겠다.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백신 문제, 부동산 문제도 마찬가지 거로 보는데요. 지금 초미에 관심이 되고 있는 뭐 금융 규제 완화라든지 아니면 뭐 세금 문제라든지 이런 데는 저는 아마 조금 더 치고 나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야당에서 얘기하는 손실보상 문제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손실보상 문제도 지금 정부의 벽에 좀 부딪혀 있는 거거든요. 재정 문제.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저는 앞서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당 중심으로 가되 당청 간의 관계를 흐트러뜨리지는 않을 것이다. 자, 이렇게 전망해 주셨는데 오늘 첫 일정은 현충원 참배였습니다. 박명록에 쓴 글 항상 주목을 하는데 국민은 나라의 근본이고 근본이 튼튼해야 나라가 나라가 이제 번영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김대중 대통령 묘역에는 김대중 정신을 계승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박명록에 쓴 글 어떤 점에 방점이 찍혀나고 싶습니까? 어쨌든 지금 민생 문제인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민생 지금 먹고 사는 문제, 일자리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집값 문제 이런 문제 굉장히 큰 것 같고요. 저는 사실 이제 실사구시라는 말이 뒤에 나중에 썼는데 5가지를 제시했어요. 백신, 부동산은 다 아는 얘기인데 반도체 얘기를 했거든요. 반도체 굉장히 중요한 지금 이슈인데 어쨌든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 먹고 살 문제가 있어서 이제 반도체 문제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후 변화 얘기도 했죠. 이것도 어쨌든 보면은 민주당이 정체성하고 맞는 얘기고, 그다음에 한반도 문제 이렇게 5가지 제시했는데 아마 이게 제가 보기에는 아마 민생 문제와 앞으로 당을 이끌어가는 기본 방향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아마 대선 내에서도 우리가 해결해야 될 어떤 문제로 결국은 저는 이 반도체 문제가 결국은 경제 문제, 우리나라의 뭐 산업을 일으켜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야당이나 뭐 보수 언론에서 민주당 사람들은 너무 경제를 모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실사구시 문제 저는 아마 그거에 굉장히 중요한 방점이 찍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민생의 방점이 찍혀 있다. 현충원 방문 후에는 첫 최고위원 회의를 주재했는데요. 자, 집권 여당 대표로서 첫 일성 직접 들어보시고 이준석 전 최고위원께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국민의 삶을 지켜내고 또 정부의 그런 백신 확보 노력을 확실히 뒷받침해서 11월 집단 면역이 가능할 수 있도록 최대한 뒷받침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문제도 저희 당에서 당정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대안을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내 민주주의를 더 강화시키고 국민과 더 소통을 확대해서
우리 민심을 받드는 민주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우리 훌륭하신 최고위원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네. 현충원 방명록에서도 그렇고 첫 일성도 지금 민생이 방점이 찍혀 있다 이런 분석이 많은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민생이 뭐겠습니까? 결국 정책에 관한 것이고 예. 정책에서 지금 민주당이 신나게 욕먹고 있으니까 방향 전환을 하겠다 이런 일들은 읽힙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에도 뭐 젊은 층에 대해서 대출 규제를 어떻게 완화할까 이런 논의들이 이제 중구난방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저는 긍정적이라 보고요. 하지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지난번에도 부동산 선거 끝나고 나서 공약을 좀 틀려고 했더니만은 당장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은 한 하루 이틀 그런 분위기가 가다가 안 된다. 지금 정책 유지하겠다.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났거든요. 그건 저는 어느 정도 뭐 청와대라든지 기존 정책을 유지하려는 그런 동력이 작용했다 이렇게 보는데 송영길 대표에게 과연 그런 허니문 기간을 인정해 줄지 아니면 이런 방향 전환 시도에 대해 가지고 또 제압하러 들어올지 전 이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는 송영길 대표가 상징적인 조치들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뭐 저희가 또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최근에 그 핵심 당원들 또는 전통적 지지층이 요구하는 방향대로 당이 흘러가는 그런 세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인지 또는 청와대에서 사실상 정책을 주도하는 국면을 전환시킬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조기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 조홍천 의원의 어쨌든 문자폭탄 논란 관련해서도 저는 송영길 의원이 상당히 전향적인 이제 입장을 많이 밝히는데 그렇다면 전 조홍천 의원의 거취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송영길 대표가 상당히 전격적인 선택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부동산, 백신 여러 문제에 대해서 방향 전환이 읽히는데 문제는 이제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를 버텨낼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좀 우려하셨거든요.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조홍천 의원의 거취 문제인데. 아니 조홍천 의원의 거취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아요. 되고 있지 않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분이 뭐 나가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어쨌든 얘기는 한 거는 이제 문자를 보내는 사람들한테 뭐 조치를 취해달라, 당의 입장을 밝혀달라는 건데 아마 저는 전당대회 과정에 많이 나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들을 사실은 기본적으로요 당의 주인은 당원들이에요. 당원들이 본인들의 의사 표현하는 거를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오히려 그게 잘못된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뭐 심한 욕설로 가거나 아니면 뭐 한 사람을 특정해가지고 공격하거나의 문제겠지만 기본적으로 의사 표현 자체는 문제 없다. 그리고 지금 조홍천 의원이 얘기하는 거는 본인의 생각을 그냥 밝히는 것이고요. 아마 지도부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과거처럼 뭐 당원 게시판을 차단한다든지 아니면 뭐 기재를 못하겠든지 그런 건 방법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당내로 그런 사람들을 더 끌어들여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당원 뭐 토론회를 개최한다든지 아니면 뭐 건강하게 지역별로 그 사람들을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지 표출하는 것 자체를 막아버린다. 저는 그거는 의사소통의 기본적인 방향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거취라고 말씀드렸던 거는요. 지금 민주당 내에서 초재선 그룹에서 굉장히 그래도 지금까지의 어떤 강성 지지자들과 결을 다르게 했던 정치인들 몇 명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굉장히 막강했을 때 그때 박근혜 대통령은 어쨌든 박정희 대통령의 유산 때문에라도 전통적 지지층에게 인기가 좋았었는데 그때 적극적으로 등용해가지고 당직도 주고 이렇게 같이 협력관계 구축했던 것이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남원정 같은 신진 세력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저는 민주당에서 그런 어떤 신진 세력이라든지 선수는 낮지만 그래도 대중적으로 이미지가 좋은 사람들을 전면적으로 당직에 배치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런 것들이 보였을 때 민주당이 바뀌려고 하는구나. 왜냐하면 공교롭게도 최고위원회의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지금 정부와 결을 같이 하는 친문 위주로 짜여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전격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런 거지 뭐 거취라는 게 뭐 탈당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내 쓴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전면 배치해서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요. 아마 조홍천 의원이 지난번에 어디 언론에 보니까요. 뭐 최신 의원 모임을 만들겠다. 10명에서 20명 정도. 그거는 본인 능력으로 하면 되는 거죠. 그 의견에 따르는 사람들 하는 거 되기 때문에 당직은 모르겠습니다.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결국은 송영길 의원과의 어떤 뭐 케미라도 중요하겠죠. 당직 맡은 사람이 또 당직을 맡은 어떤 지도부에 있는 사람이 또 개인 의원이 얘기하는 거하고 지도부에 있는 의원이 얘기하는 게 좀 달라요. 조홍천 의원이 만약에 지도부가 됐을 때 그럼 입장을 지도부가 같이 갈 수 있느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개인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저는 아마 쇄신 노력을 한다 그러면 사람들 의원들을 이렇게 모임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거를 해서 그렇게 해나가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마음속에 드는 게 뭐냐면요. 정당이 지금 정도의 선거에 대패를 당하고 나서 보통 바로 설치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혁신위원회 같은 것이거든요. 혁신위원회를 두고 저희가 소위 민주당에서 그런 소장파 의원들로 언급되는 것이 조금 박해 거기에 더해서 최근에 뭐 초선
뭐 일본 초선 오적이라고도 부릅니다만은 젊은 의원들이 입장 발표했고 이런 분들을 전면에 배치해가지고 만약 혁신위원회 같은 조직을 꾸린다면은 저는 그건 상당히 힘을 받을 수 있는 조직이 될 수 있다 보죠. 근데 지금 만약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송영길 의원이 송일 대표가 지금 있는 최고위원회와 뭐 같이 일을 한다라는 모습만 부각되면은 저는 그거는 제한적인 성과를 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 어쨌든 경선 과정 내내 이 강성 지지층의 문자 폭탄, 그 목소리 좀 논란이었는데요. 자, 이 새 지도부가 어떻게 대응할지도 관심인 상황인데 당내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옵니다. 자, 오늘 아침 김용민 최고위원 발언 잠시 듣고 오시죠. 저는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분들의 의사 표시는 당연히 권장되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당원과 국회의원이 소통할 수 있는 창구나 통로가 많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권장돼야 될 일이고 당연히 정치인으로서는 감내해야 될 일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상호 존중은 필요하죠. 국민들께서는 소통에 너무 목말라 계셔서 네. 이렇게라도 소통하고 이렇게라도 의사를 표명하고 싶으신 거다. 예. 자, 김용민 의원이 수석 최고위원이죠. 예. 지금 녹취를 듣고 오셨습니다마는 이 권장될 일이다. 당내에 지금 소통에 굉장히 목말라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도 거의 동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보면요. 당원들이 뭔가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뭐 당대표를 뽑거나 아니면 뭐 대선 후보를 선출하거나 그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기본적으로 권리당원이 되려면 6개월 동안 돈을 당비를 내야 되는데 예. 내가 돈을 내서 내가 그냥 요즘 또 온라인으로 투표를 하거든요. 온라인으로 한번 투표하는 거 말고는 내 권리가 없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 건 맞고요. 저는 예. 오히려 조응천 의원이 몇몇 일부 당원들이 뭐 과대 대표됐다 그러는데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조응천 의원이 언론에서 의해서 당의 쇄신 움직임에 좀 과대 포장돼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당내에서의 본인의 어떤 역할이라든지 아니면 뭐 사람들과의 관계라든지 좀 쇄신 모임이라든지 그건 이제 해나가면 되는데 네. 밖에서 지금 이준석 최고처럼 자꾸 뭐 조응천 의원을 왜 중용하지 않느냐는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 본인의 역할을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서 뭐 쇄신파 의원의 대표처럼 돼 있지만 실제로 제가 보기에 조응천 의원이 과연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가는 제가 보기엔 좀 개인적으로 의문이 있습니다. 예. 저는 근데 이게 소통이라는 것에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 대통령이 소통이 부족한 것 같다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대통령 전화번호를 몰라서 문자를 못 보내기 때문에 소통 안 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전화번호 공개한다 해서 소통 잘 된다 생각할 것도 아니에요. 결국 국민 다수가 생각하는 것들을 대통령이 잘 알아채가지고 정책에 반영하느냐의 문제거든요. 근데 문자 폭탄이라는 게 동작하는 방식을 보면요. 지금 대한민국에 현근택이라는 사람 전화번호 아는 사람 얼마 있겠습니까? 그런데 현근택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이 의도적으로 그런 집단에게다가 전화번호를 뿌리는 겁니다. 이 사람 전화번호다 이거다. 원하지 않게 공개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파벌에서 집단적으로 보내는 건데 이건 과학적으로도요. 저희가 여론조사는 의미가 있다 보는 것이 010 해가지고 그 8자리를 랜덤하게 추출해가지고 전화를 걸어가지고 샘플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데이터를 얻는 것이지 예를 들어 태극기 부대에다가 현근택 전화번호 뿌린 다음에 태극기 부대한테 현근택에 대한 여론을 보내라고 하면은 그게 어떻게 정상적인 여론이겠습니까? 다 싫다 그러지.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치를 하면 안 되고 오히려 그거를 합리화의 도구로 쓰는 경우가 더 많다. 아니, 당원들이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한다.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여론 수렴 방식입니다. 그게요. 물론 뭐 그렇게 공격하는 분도 있어요. 특정인의 뭐 전화번호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일반 당원들도 있습니다. 일반 당원들도 있어요. 꼭 어쨌든 한 사람을 타겟을 해서 주는 것도 있지만요. 지역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뭐 일반 당원들도 보면은 문자를 보내거나 의견을 주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뚜렷하게 구분이 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어려움이 있지만 그거를 딱 자르듯이 이 사람들은 문자 폭탄 보내는 사람, 이 사람들은 의견을 주는 사람 이렇게 구분이 현실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아니 문자 폭탄이라 그러면 저희가 계속 이렇게 핸드폰이 울리면서 1000개, 2000개씩 들어오는 건데 지역구에서 온 문자는 다 식별이 되죠. 사람들이 아침에 지역구에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오늘 현근택한테 9시에 보내겠다 이렇게 집단적 사고 안 하잖아요. 이거는 지령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에게 압박을 하자라는 기도가 있었을 때 날아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통계적으로 무의미하고 사실 여론의 반영도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어쨌든 굉장히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데 오늘 송영길 대표가 당내 소통을 확대해서 민심을 받드는 민주당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방향으로 당이 나아갈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번 그 새로 선출된 지도부의 가장 큰 과제는 역시 내년 대선 관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제 민주당은 다음 달부터 이제 경선 과정에 돌입해야 되는 이런 그렇죠. 상황이. 만약에 여러 명 나오게 되면 6명까지 컷오프하기 예. 때문에 6명 이상 나오면 1차 예비 경선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네. 자, 9월에 이제 대선 후보를 뽑아야 되는데 네.
당원에는 그러니까 180일 전까지 선출하도록 그렇죠. 9월 되는 초까지, 거죠. 9월 9일 정도까지 하게 돼 있죠. 그렇죠. 예, 예. 근데 지금 일부에서는 조금 미루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가능합니까? 공식적으로 누가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그런 의견이 많다는 게 이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않은 것 어쨌든 얘기 나오는 배경이 보면 결국은 이재명 지사가 앞서가는데 뒤에 이제 후발에 나온 사람들이 좀 더 지지율을 갖고 가려면은 이게 시간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 예. 물론 명분은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 2달 늦게 하게 돼 있거든요. 11월 네. 하게 돼 있으니까 그 전에 민주당 후보가 먼저 선출되면 예. 공격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같이 가자. 이런 명분을 갖고 있는데, 근데 이걸 만약에 뭐 이재명 기자 측에서 난 그렇게 못 하겠다 했을 경우에는 이게 규정을 바꾸는 게 되거든요. 근데 이미 이제 정해진 원칙인데 이걸 바꾼다. 그러면 예. 굉장히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마 모든 후보들이 동의하거나 이러지 않는 한은 뭐 쉽지 않다라고 보고 저는 뭐 원칙대로 가는 게 기본적으로 맞다고 예.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그 전에도 논란이 됐었어요. 예전에도 먼저 선출되고 이제 국민의힘이 야당이 늦게 선출된 경우 있었는데 뭐 이게 빨리 선출되고 늦게 선출다 해서 공격에 노출되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경선 과정에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오히려 대선 준비를 더 일찍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오히려 일찍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그 연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얘기해 주셨는데 이준석 전 최고위원 보시기에 민주당이 연기할까요? 아니면 그냥 원래대로 9월에 뽑을까요? 저는 상황이 안 좋다 싶으면 연기하자는 얘기가 갈수록 나올 것이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지금 이재명 지사와 뭐 정세균 총리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대립 구도가 잘 형성돼야지만이 선거가 흥행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의 대립 구도는 좀 약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뭐 호사가들 얘기하는 것처럼 586을 대표하는 어떤 새로운 카드가 떠오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좀 가시화되어야지 언론도 그리고 대중도 주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시간을 벌기 위한 어떤 움직임이 있을 수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내년 대선 앞두고 지금 재보선 이후에 떨어진 그 지지율을 어떻게 회복하느냐 이 부분도 관건입니다. 오늘 나온 YTN 리얼미터 조사를 좀 보시면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긍정평가가 33.0, 부정평가가 62.6. 자, 민주당 당 지지율을 봐도 민주당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거든요. 자,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이 민주당 지지율이 어쨌든 지난주보다 떨어진 거는 굉장히 예. 어찌 보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지금 전당대회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전당대회 그렇죠. 기간에는 예. 대부분 이제 이벤트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목을 받게 되고 당 지지율은 올라가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지금 지난주보다 물론 뭐 당대표 선출되기 전입니다만 지지율이 더 떨어졌잖아요. 요거는 제가 보기에 굉장히 지금 대선을 앞둔 국면에서는 문제가 있다. 이벤트 물론 효과도 안 나타나고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대통령 지지율은 뭐 임기 후반에 갈수록 떨어지게 돼 있는데 당의 지지율 어느 정도 받쳐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대통령 지지율과 관계없이. 근데 지금처럼 10% 정도 차이 나는 게 만약에 고착해 된다 그러면 다음 대선도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마 제가 보기에 아마 송영길 대표가 굉장히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 보고 있고요. 지금 예. 뭐 지지율 안 좋은 이유가 다 나와 있듯이 어찌 보면 이제 부동산 문제, 민생 문제, 일자리 문제, 뭐 백신 문제 다 걸려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송영길 대표도 백신 문제 해결하겠다, 그다음에 부동산 문제 해결하겠다고 나오는데 이 두 문제에 집중해야 된다. 저는 아마 뭐 이 문제 해결하지 않고는 내년 대선도 쉽지 않다라고 보기 있기 때문에 예. 뭐 어쨌든 문제를 정면으로 해결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은 지지율이 오늘 조사로 좀 올랐는데요. 이거 당내에서 반사이익이라는 의견이 많습니까? 아니면 국민의힘이 잘해서라는 의견이 더 많습니까? 기본적으로 둘 다 동시에 존재하겠죠. 그리고 지금 반사이익을 저희가 흡수하기에는 사실 당 지도부가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었기 때문에 네. 그리 좋지 않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메시지를 사실 지난 한 2, 3주 동안 낸 게 없죠. 그러니까 뭐 2030 얘기하고 뭐 이런 선거에 대한 분석만 있었을 뿐 저희가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거나 새로운 방향성을 보인 게 없음에도 저희 당으로 상당한 지지율이 이전됐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이제 뭐 저희 당의 어쨌든 선거를 통해서 보는 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신뢰를 주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이 방금 그 보셨던 여론조사에서 20대 지지율을 보면 격차가 더 커졌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선거 이후에 뭐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이나 아니면 김남국 의원, 그에 더해서 뭐 김병기 의원님 등 여러 노력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미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서 현근택 그
대변인께서 얘기해 주셨지만 전당대회 흥행 효과가 없는 이 부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조금 긍정적으로 볼 부분은 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최저치이긴 한데요. 4년 국정 수행 평균을 내보면 긍정이 55%, 부정이 40.1%. 이전 정부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비교해서는 또 긍정 평가가 높은 편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 정부와 비교해 봤을 때 보면 대부분 5년 당임제 대통령이에요. 한 2, 3년 차까지는 지지율이 어느 정도 초반은 굉장히 높고 2, 3년 차까지는 약간 횡보하다가 4, 5년 차 정도 되는 뭐 약간 부정부패 문제가 생기면서 확 떨어지고 이랬었거든요. 한 자릿수까지 떨어진 게 있었는데 그 정도는 아니다라는 거는 뭐 기본적으로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처럼 뭐 측근의 비리라든지 아니면 가족의 뭐 비리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지금 안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당정 간의 관계에 있어서 지금 이제 물론 정부의 지지율도 대통령 지지율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 당의 지지율이다. 정당이 결국은 민주당이 다음에 재집권해도 된다 안 된다. 그 어쨌든 미래를 보는 거거든요. 미래를 볼 수 있으려면 현재 정책에서 신뢰를 받아야 됩니다. 당 지지율을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과 보궐선거 직전부터 이렇게 역전돼 있는 상황인데 이게 저는 뭐 이번 뭐 아마 뭐 대선 후보 선출 과정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반드시 저는 역전시켜야 된다. 그게 제가 보기에는 내년 어떤 대선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새 지도부 어깨가 여러모로 굉장히 무거운 이런 상황인데요. 여야 협치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이 문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국민의힘 지난주 금요일에 사선에 김기현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했죠. 오늘 아침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 축하 인사를 보냈는데요. 자, 김기현 신임 원내대표 여당과 청와대를 향해서 허울뿐인 협치 우는 그만해라. 백신 구입에 야당도 적극 힘을 합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 원내대표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김기현 원내대표님과 함께 의정 활동을 했던 기억을 되살려 봅니다. 이 초선 때 1년 넘게 행정안전위원회와 정치개혁특위에서 활동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상대를 기분 좋게 하는 김기현 원내대표의 미소 띤 얼굴이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이 그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국회가 할 일을 다 하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울뿐인 협치 운운 이제 그만하시고 국민의 삶과 직결된 백신 문제, 부동산 문제, 일자리 문제였만큼은 여야정 민생 협의체를 구성해서 함께 국민의 삶을 지켜나가기를 제안합니다. 우선 하루도 지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심각한 백신 구입에 야당도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정부의 무능함을 당연히 따져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과 동시에 부족한 백신 구입을 위해서 야당도 발벗고 나서겠습니다. 백신 국회 사절단의 조속한 구성도 촉구합니다. 오늘 오후에 민주당과 국민의힘 새 지도부 간의 회동도 예정돼 있는데요. 아마 뭐 법사위원장 문제도 좀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지금 보면 백신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이 백신 문제 관련해서 지금 여야정 민생협의체도 구성하자. 그리고 백신 구하기 위해서 국회 사절단도 만들자 이런 제안을 했는데 어떻게 들으세요? 저는 뭐 충분히 만들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뭐 지금 이제 국정조사하자는 얘기는 좀 너무 나간 것 같고. 국정조사는 너무 나간 그렇죠. 나간 것 같고 이제 사절단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게 과연 이제 효과가 있겠느냐. 지금 뭐 아시다시피 백신 구하는 거는 전 세계 모든 국가에 다 문제거든요. 예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절단 이럴 때는 뭐 한미 정상 간에 하거나 남북 간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관련된 문제를 할 때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데 이게 지금 백신 확보는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걸린 문제예요. 이미 이제 계약은 돼 있죠. 과연 이걸 그때 사실은 제일 문제가 6월 말까지 1차 접종을 1,200만 명을 하고 그다음 11월까지 이제 3,600만 명 집단 면역을 한다는 건데 안정적으로 도입이 될 거냐. 저는 뭐 여야 관계없이 모든 의원들이든 민관이든 동원할 수 있는 건 다 동원해도 보는데 과연 그럼 가서 누굴 만날 거냐. 뭐 대통령을 만날 건지. 결국은 그 제약회사를 만나야 되거든요. 근데 의원 사절단이 제약회사 회장들 만나서 한다고 그분들이 아이고 한국에서 의원들이 왔으니까 백신은 계약대로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예.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으로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백신 전 세계 모든 국가의 문제인데 다른 건 뭐 다 좋은데 국정조사까지 가는 건 넘어가는 거 아니냐. 자, 이런 의견을 주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국정조사는 해야죠.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백신 수급에 대해 가지고 작년에 왜 청와대가 오판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저희가 분명히 그 당시에 지난달에 제가 소개했지만 강기훈 의원님이, 저희 당 강기훈 의원님이 백신 구입 예산을 꼭 편성해달라라고 국회에서 발언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반영되지 않은 이유를 살펴봤더니만은 굉장히 뭐 지금 와서는 말이 안 되는 이유들, 나중에 더 좋은 백신 나올 거다 이런 거랑 뭐 다른 나라들 캐나다 500%씩 사는 거는 그거는 걔네가 오버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것들이 다 있거든요. 그럼 이 오판에 대해 가지고는 국민들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 지금 소상공인들이 입고 있는 피해나 이런 것들의 귀책 사유가 어디인지 정확히 따지고 앞으로는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의 어떤 그런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라도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저는 물론 이 시기라는 것은 이 사태가 좀 마무리된 뒤에 하자 정도의 협상은 가능하겠으나 국회의 기본적인 역할이 뭡니까? 국정 전반에 감사하는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건 분명히 들여봐야 되는 것이고, 저는 뭐 국정조사 이외에도 지금 김기현 원내대표가 얘기했던 백신 사절단 같은 경우에도 아니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하자 그러면 고양이 손이라도 빌려야 될 판에 예. 지금 뭐 하겠다는 야당에게 이렇게 퇴짜를 놓으는 일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잘 생각해 보시면요, 대미 외교, 지금 백신에서 주요한 국가는 미국이거든요. 대미 외교에 대해 가지고 민주당이 가진 신뢰도가 얼마나 될까요? 과거에 문정인 그 교수를 대사 보내려고 했더니만은 아그레만을 받기 힘들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미국에서 물론 트럼프 행정부였습니다만은 바이든 행정부도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의 쿼드 가입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까지 민주당에 대해가 신뢰가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같은 경우에는 한미 동맹이 있어가지고 민주당보다 조금 더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인사들이 있고,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지난번 백신 수화풀을 처음 언급하셨던 박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김영삼 정부 때부터 대미 외교에 있어가지고 엄청난 전문가입니다. 저희 당의 조태영 의원 같은 경우에 당연히 비슷한 이력을 갖고 있고요. 저는 이런 분들이 도움을 주겠다는데 도대체 마다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묻고 예. 싶습니다. 아니 저도 뭐 사실 갈 수 있다고 봐요. 가는 거 어렵지 않죠. 의원단 만들어서 한번 가면 되죠. 근데 그게 과연 얼마나 효과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의문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앞에 그 국정조사 문제도 잘 얘기했듯이 사실은 지금은 방역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어요. 예. 위태위태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게 끝난 다음에 뭐 상임이라든지 이런 데 얘기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이걸 국정조사한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러면 질본이라든지 방역하는 사람들을 불러와가지고 자꾸 얘기해야 되잖아요. 예. 지금 매일 뭐 500명이냐 600명이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보기에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나저나 산술적으로 이제 계산을 해봤을 때 백신 물량이 뭐 짧게는 하루 이틀, 길게는 사나흘이면 떨어진다 이런 보도가 나오다 보니까 국민들 걱정도 좀 커진 상황인데, 자 홍남기 총리 대행은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오후에 아마 2분기 수정 접종 계획이 발표될 것 같은데요. 네네. 어떻게 그러니까 아마 이제 언론이나 야당에서 제일 궁금해하는 게 예. 매달 이제 어떤 백신이 얼마큼 들어오고 있느냐 공개해라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걸 보면은 지금 한마디로 이제 2차 접종할 거를 1차 접종으로 좀 땡겨가지고 접종해서 지금 2차 접종한 게 부족할 거 아니냐 예. 이게 핵심 쟁점이잖아요. 근데 아마 도입 시기 물량 같은 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공개하지 않기로 서로 예비했던 것 같고, 예. 근데 지금 이제 두 가지는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6월 말까지 1차 접종 1,200만 명 하겠다. 그다음에 11월까지 집단 면역 필요한 70% 하겠다는 거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걸 지금 눈에 하고 있거든요. 눈에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정부가 충분히 지킬 것이라 보고, 지금 이제 오히려 제가 좀 걱정되는 거는 지금 이제 계속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은 접종 후에 이제 부작용으로 뭐 마비 증상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제 좀 국민들이 보기에는 접종을 꺼리는 예. 분위기로 가는 게 아닌가. 저는 그게 오히려 더 걱정이라고 봐요. 오히려- 일본도 보면은 예. 접종은 확보돼 있지만 오히려 안 맞고 있어서 접종률이 굉장히 낮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어떤 부작용이 문제가 생기나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좀 애매한 경우에도 정부에서 일단 책임져 준다. 치료비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심사한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그러니까 백신으로 인한 문제는 정부에서 다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어떤 게 저는 더 중요해 보인다. 백신
부작용에 대해서 보상을 한다는 적극적인 메시지, 이게 더 중요하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오후에 2분기 수정 접종 계획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김기현 원내대표, 청와대의 오찬 제안을 사실상 거절했다.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현재 시점에서는 대통령과 단순히 밥을 먹는 게 큰 의미가 없다는 건데 조금 전 국회에서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 만남도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잠깐 듣고 오시죠. 미스터 쓴소리다가 뭐 이렇게 소문이 났는데 그만큼 아마 뭐 원칙이나 또 소신 철학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시다. 뭐 그렇게 저희들은 인식하고 있고요. 예전 정무수석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역할을 아마 하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하다가 밖에 나가서 보니까 보통의 분들이 정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또 청와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생각하는 계기들이 있었고요. 그런 점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보면 말씀 주신 대로 야당 입장을 역지사지하면 이해 못할 바가 없습니다. 네, 자, 두 사람이 얘기 듣고 오셨는데요. 자, 김기현 원내대표, 미스터 쓴소리, 이철희 정무수석이 결이 다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자, 이런 얘기를 지금 저희가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김기현 원내대표 청와대에서 오찬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사실상 거절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철희 정무수석이 들어온 뒤에 이제 다가온 변화라고 하면은 저희 야권에서 어쨌든 당선되는 인사들, 그것이 뭐 공직선거든 당내 선거든 간에 당선되면은 바로 청와대가 밥 먹자고 아니면 만나자고 연락이 오는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부산시장과 서울시장이 당선되었을 때도 바로 이제 회동을 추진했었거든요. 그게 아마 이철희 수석의 기획이라는 얘기가 많은데 이번에도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이 당선 직후에 별다른 어쨌든 공감대가 정책적 공감대가 없는 상황 속에서 상견례식으로 만났다가 거기서 정치 관련 이슈가 부각되면서 오히려 뭐 그다지 좋은 효과를 내지 못했던 것을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김기현 원내대표가 이걸 뭐 거절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시기 조정이나 아니면 의제 조정을 하자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어떤 협치의 모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뒤에, 그 물밑 협상을 통해 만들어진 뒤에 원내대표가 단독으로 또는 저희 당에 선출된 당대표와 함께 대통령을 만나는 모습이 가장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만나서 여러 가지 현안들을 얘기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기에도 최소한의 아젠다라는 것이 아직까지 뭐 취임한 뒤에 저희 당 원내대표도 뭐 인선하고 그다음에 여러 정책 아젠다 살펴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게 좀 아직 시간이 무리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저도 여러 번 만나는 문화가 차라리 만들어지면은 그렇게 가볍게 만나는 자리를 계속 만드는 것도 좋을 겁니다. 근데 또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께서도 뭐 국정이 바쁘신데 야당 원내대표를 여러 번 만나는 기회는 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날 때 제대로 만나야 된다는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의제 조율을 먼저 좀 해야 될 뿐이지 거절은 아니다 이런 입장이십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핑계인 것 같고요. 아마 지금은 좀 이제 김기현 원내대표 새로 됐으니까 뭐 법사위원 정도 좀 해야 되고 좀 강하게 좀 대화 투쟁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 같은데. 근데 아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 아마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랑 박형준 부산시장이 만났잖아요. 만났는데 할 얘기는 다 했어요, 사실은. 그때도 의절 조율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뭐 사면 얘기도 하고 뭐 부동산 얘기하고 다 했거든요. 근데 사면 얘기한 게 오히려 좀 마이너스 아니었냐, 괜히 얘기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것도 사실은 본인들이 입으로 얘기한 겁니다. 청와대에서 발표한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 했다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근데 예전에 보면 왜 대통령이 야당은 안 만나주냐 매일 그랬거든요. 지금 말씀처럼 이제 야당 대표 선출 얘기하는데 지금 전당대회 일정이나 룰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언제 될지 몰라요. 한 달, 두 달 걸리거든요. 그때까지는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을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그럼 아무 대화를 안 하겠다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예전에도 매일 보면은 뭐 의제를 사전에 조율해야 된다, 뭐 형식을 1대1로 해야 된다. 예전에도 계속 그랬거든요. 여러 명 만나니까 여러 명 만나지 말고 혼자 만나겠다. 이러면서 또 황교안 대표는 거절했었잖아요. 그런 거 보면 형식이라든지 의제는 좀 제가 보기에 미뤄두고 일단 한 번 만나고 다음에 또 만나면 되잖아요. 만나자고 했을 때 안 만나겠다. 내가 지금 뭐 바쁘니까 안 만나겠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상호간에 어쨌든 협치를 요구하는 야당 입장에서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원래 국회에 정무수석이 와서 하는 역할이 그런 역할이거든요. 야당과의 의제 조율이라는 걸 하는 건데 이제 이철희 수석이 온 뒤로부터 약간 분위기가 바뀌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저희가 문재인 정부 내내 야당 생활하면서 정무수석이 그런 가교 역할, 청와대와 저희 간의 가교 역할 제대로 하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채널부터 하나씩 차차 구축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예. 처음부터 탑다운 방식으로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만난다고 해서 바로 해결되던가요? 저는 생각엔 채널 같은 거 많이 잃어버렸던 것도 잘 구축하고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 아니 오세훈 시장, 박경민 시장 만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광역단체장도 만나는데 뭐 원내대표가 뭐 만나는 그렇게 이유가 뭐가 만나가지고 있겠어요. 말 그대로 정치적인 아젠다 몇 개만 뜨고 뭐 그냥 말뿐인 방역협조 이런 거 얘기하고 그냥 실제적으로는 어떤 협치의 성과가 안 나오는 모임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사면 얘기에서 손해봤죠. 오히려 방역 문제라든 건 지자체별로 좀 자율적으로 갈 수 있게라든지 그런 거 나왔잖아요. 예. 부동산 문제도 마찬가지고 만나서 얘기하는 게 우선이죠. 근데 만나자겠다는데 아유 오십시오 만나겠다는데 아유 내가 뭐 예. 바빠서 못 가겠습니다. 이러면은 정치가 안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정치라는 건 기본적으로 만나서 대화를 해야 되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한 1분여 남아서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다양한 인터뷰를 통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어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기존 정당이 아닌 새 정치 세력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이준석 전 최고위원도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이제 돈 문제가 걸릴 거다 이런 얘기 하지 않으셨습니까? 자, 이거는 뭐 채권 발행이나 이런 걸로 해결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는 이 김종인 위원장의 발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자, 채권 발행 방법 같은 거 예. 방금 언급하셨는데 채권 발행이라는 건요. 단일화해서 지면은 패가 망신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돈을 땡겨 쓴 다음에 단일화해서 지게 되면은 선거에 못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국비 보전을 못 받습니다. 15% 이상 받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패가 망신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거는 실질적인 대안이 안 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 돈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 다만 저희가 이제 김종인 위원장 이런 발언들 하나하나를 저희가 포석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바둑에 있어서 알파고가 처음 등장했을 때 예.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아주 이상한 곳에 돌을 첫 번에 던졌을 때 이거 기계 고장났나 이랬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만 그게 50수, 60수 뒤에 굉장히 훌륭한 수였다는 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지금 사실 이 선거판이라는 거는 1년 가까운 시간을 앞두고도 상당히 다양한 전략의 포석들이 이제 두어지는 것이고 네. 미리 속단해서 뭐 여기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저는. 근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얘기대로 대선은 총선하고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당이 뒷받침 안 돼도 인물 중심으로 가도 된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일각에서 지금 아마 뭐 다시 비대위원장으로 가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본인은 뭐 그럴 생각 없다. 절대 없다. 예. 그렇죠. 그리고 아마 윤석열 총장 측도 보면은 입당하지 않을 것 같다. 그 생각은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둘이서 어떻게 만나냐만 남았는데 아직까지 못 만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김종인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갖고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예. 밖에서 했다가 나중에 뭐 국민당을 흡수하든지 하는 방식을 그릴 것 같아서 기본적으로는 아마 지금 새롭게 당대표 나오는 사람과 아마 국민의힘에 있는 대권 주자들이 고민이 많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여러 해석을 낳는 김종인 위원장 최근 발언까지 짚어봤습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 그리고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5개 부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됩니다. 이 후보자 가족과 관련한 검증도 현재 진행형인데요. 관련 내용 보겠습니다. 네,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아내의 개인 SNS입니다. 이 찻잔과 접시 세트 같은 도자기들을 지금 찍은 사진인데요. 2019년 12월 개업한 카페에서 이 중 일부를 판매했습니다.
문제는 박 후보자가 영국 대사관에 근무하던 당시 아내가 현지에서 일을 샀고 외교관 이삿짐으로 분류를 해서 별도 세관 신고 없이 국내에 들여왔다는 겁니다. 물론 외교관이든 아니든 외국에서 1년 이상 살다가 귀국을 했고 이 물건이 실제 사용하던 것이면 자동차나 이 보석 같은 아주 고가품을 빼면 관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다만 이삿짐으로 들여온 물건을 판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세금 회피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박 후보자 측은 고의성이 없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배우자가 취미로 벼룩시장 등에서 구입한 중고품이고 또 집안 장식으로 사용한 거라면서 이 구입 당시에는 판매 목적이 없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사과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대학 교수로 있던 작년 1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학술대회에 두 딸과 함께 참석했습니다. 이 학술대회 참석에는 공익성을 띈 재단이나 국가 지원금이 들어가고 이 출장 이후에 보고서도 부실했다는 점이 비판의 핵심이었는데요. 후보자 측은 딸과 관련된 비용은 개인 비용으로 냈다면서도 국민 눈높이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있을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자, 이 두 해명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단어 바로 국민 눈높이였죠. 이 현 정부는 장관 후보자 7대 배제 기준을 정한 바 있습니다. 병역 기피와 세금 탈루, 불법 재산 증식과 위장 전입, 연구 부정 행위와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 연루인데요. 이 구체적으로 보면 세금 탈루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거나 아니면 고액 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또 연구 부정 행위는 관련 기준이 만들어진 지난 2007년 2월 이후, 또 음주는 10년 이내 2차례면 배제의 대상이 됩니다. 자, 언제나 이 청문회를 앞두고 여당은 얼마나 직무를 잘 수행할지 정책을 봐달라 하면 야당은 도덕성이 기본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다만 공수가 바뀌면 입장도 크게 달라집니다. 여야가 지금과 반대였던 6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덕적 검증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새누리당은 장관 후보자들 인사청문회를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인사청문회를 신상털기, 흠집내기로 몰고 가려는 시도는 구태 중의 구태입니다. 과거형 청문회를 접고 미래형 청문회의 장을 새롭게 열어야 합니다. 네, 국민 눈높이 기준을 두고도 다양한 의견이 나옵니다. 노영욱 후보자 아내가 작년 벌금 20만 원을 냈습니다. 마트에서 물건을 훔쳤다는 이유였는데요. 이 후보자 측은 우울증으로 인해서 충동적,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장관이 되기에 적절치 않다는 비판도, 반면 고위공직자 아내라는 직위를 이용한 것도 아닌데 이것까지 부적격 사유가 되느냐는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직무 관련성이 되는 게 물론 제일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교육부 장관 내정자가 논문 표절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이제 기준을 정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미국은 그 백악관이 그 후보자를 검증을 할 때 검증한 내용을 의회에다 제출하게 돼 있어요. 청와대의 검증 시스템이 강화돼서 좋은 후보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문제가 되면 청문회가 들어가기 전에 자진 사퇴를 하고 청문회장으로 들어간 사람들에 한해서는 전부 다 미국처럼 정책 청문회로 바뀌어야 된다. 네, 우리가 하면 검증, 남이 하면 신상털기, 이러다 보니까 제도 개선 자체가 쉽지 않은데요. 이 철저한 사전 검증 제도를 청문 과정에 추가하자는 주장도 나오지만 이 청문회를 개선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잘 보이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이 당장 여야의 유불리가 문제라면 어떤 미래의 적용 시작 시점을 정해서라도 이 정치권과 국민 모두 공감할 구체적인 합의점을 위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는 지적입니다. 현재 국내에 남아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34만 5천 회분만 남은 것으로 확인돼 5월 백신 접종에 차질이 빚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0시 기준으로 국내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접종자는 183만 명입니다. 지금까지 200만 6천 회분이 들어와 단순 계산으로는 17만 6천 회분만 남아 있어야지만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현재 34만 5천 회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6월까지 아스트라제네카사로부터 700만 회분, 코백스를 통해서 166만여 회분 등 866만여 회분을 추가 공급받을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월별 일정은 아직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후 브리핑을 통해 2분기 접종 계획을 발표합니다.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발표해 논란을 일으킨 사태와 관련해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내일 오전에 직접 입장을 밝힙니다. 홍 회장은 자사 유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홍보한 것에 대해서 사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입장 발표는 지난 4월 13일 심포지엄을 통해서 발표해 논란을 일으킨 이후 22일 만입니다. 경찰이 지난 한 달 동안 방역 지침을 위반한 유흥시설을 현장 단속한 결과 전국에서 위반 사항이 600여 건 적발됐습니다. 경찰청은 지난달 5일부터 한 달여 동안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유흥시설 3만 7천여 곳에 대한 현장 점검을 벌여 위반 사항 604건과 위반한 사람 3,25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속에는 경찰 11,000여 명과 지자체 공무원 2,900여 명이 투입됐고 집합금지 명령 위반과 출입명부 미작성 또 운영 제한 시간 위반 등이 단속 대상이 됐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이후 호황을 맞았던 마스크 업계가 포화 상태가 되면서 줄도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빚더미에 앉은 제조업체가 담보로 잡힌 마스크가 헐값에 팔리면서 다른 업체들까지 휘청이는 겁니다. 사기까지 잇따르고 있는데요. 손여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12월 한 유통업체에서 마스크 19만 장, 3,800만 원어치 주문을 받은 생산업체. 가뜩이나 매출이 부진한 상황에서 성금 1,000만 원이 들어오자 반가운 마음에 물량을 전부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남은 대금은 못 받고 있고 유통업체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관례대로는 입금을 받고 출고해요. 일단 그 정도 품 들어오면요. 그냥 보내요, 일단. 의심 없이. 왜 그러냐면 워낙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한 장이라도 더 팔고 싶거든요, 사람 심리가. 경영난 속에 비슷하게 피해를 본 마스크 업체가 한둘이 아닙니다. 다른 분 누구도 피해 받았는데 연락처를 받았어요. 통화를 해서 내용을 들어보니 저랑 똑같은 케이스예요. 그분이 또 모시고 오는 거예요. 저희 단톡방 하나 파시죠? 해가지고 모인 게 7명이에요. 도산하는 마스크 제조업체도 적지 않습니다. 사채를 빌려 운영을 시작했다가 돈을 벌지 못한 영세 마스크 제조업체들이 담보로 잡힌 마스크를 모두 넘기게 되는 겁니다. 제조 유통업체들의 SNS 단톡방에는 이런 마스크가 대량 올라오곤 하는데 심지어 생산 원가보다 싸게 팔립니다. 이 때문에 다른 마스크 업체까지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면서 연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시세로 원부자재만 120원 이렇게 원가는 한 150원 잡아야 되거든요. 원가는요. 근데 지금 100원짜리가 나오는 거는 공장 물건들이거든요. 재고 덤핑 물건들이요. 지난해 1월 전국에 137개였던 마스크 제조업체는 현재 1,500여 개에 이를 정도로 폭증하면서 경영난에 빠지는 업체도 크게 늘었습니다. 한때 마스크 품귀 현상으로 수출이 금지된 사이 값싼 중국산이 해외 시장을 점령하면서 수출 판로가 좁아진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중국이 지금 시장을 82% 장악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기회가 됐었거든요. 각국의 식약처들한테 보내서 그 나라의 표준화로 채택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코로나19 이후 최대 호황 산업으로 떠올랐던 마스크 업계가 이젠 기피 산업이 되어가는 요즘. 업계는 마스크 업체를 대상으로 한 범죄와 줄도산을 막기 위해선 저개발 국가 같은 새로운 수출 판로를 개척하는 등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유럽 각국은 일상으로의 복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피사의 사탑이 관람을 허용했고 영국에서는 나이트클럽이 시범 개장에 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이탈리아의 관광 명소인 피사의 사탑이 오랜만에 관광객들로 붐빕니다. 금요일부터 다시 개방되면서 주말 동안 많은 사람들이 찾았습니다. È stata un'emozione rivedere finalmente tanta gente in piazza dopo tanto tempo, a parte diciamo la pausa di luglio e agosto, diciamo questo è finalmente un nuovo inizio. 이탈리아에서는 지난 한 달 동안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하면서 관광업 회복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4월 초에는 하루 신규 확진자가 2만 명대 초반이었는데 이제 1만 명대 초반으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영국 리버풀에서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나이트클럽 시범 개장 행사가 열렸습니다. 나이트클럽 재개장이 가능할지 알아보기 위한 실험 차원에서 열린 행사로 18세에서 20세 사이의 젊은이 3천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마스크와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모인 사람들이 즐겁게 춤을 추는 모습은 코로나19 이전과 다르지 않습니다.
We're just excited. All of us are excited. We're all on the verge of tears, ready to go in. Honestly, yeah, we're not even drunk yet, so we're ready for it. 참가자들은 행사 시작 전 24시간 안에 진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들로 5일 뒤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실험을 통해 사회적 거리와 환기에 대한 접근법이 바이러스의 확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앞서 스페인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거리 두기는 하지 않은 채 5천 명이 한 공간에 모이는 대규모 시범 콘서트를 해 결과가 괜찮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영국은 또한 이달 17일부터는 술집과 식당의 실내 영업이 허용되고 다음 달에는 전면적인 봉쇄 해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차기 검찰총장 후보가 4명으로 압축된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고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력한 후보로 꼽혔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최종 후보에 오르지 못한 가운데 박 장관이 누구를 최종 후보로 골라서 대통령에게 제청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네, 대검찰청입니다. 네, 이번 주 초에 총장 후보자가 정해질 거라는 관측이 있었는데 아직은 별다른 소식이 들려오지 않는 상황이죠? 네,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지난주 목요일에 열렸습니다. 당일 오후 후보 13명 가운데 4명을 추려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했습니다.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과 구본선 광주고검장, 배성범 법무연수원장과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후보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박 장관이 심사숙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혀서 주말을 지나 이번 주 초에는 최종 후보가 정해질 거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오전 제청 시기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조금만 기다려달라며 확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도 최종 후보가 정해지지 않았고 오늘 안에 제청이 이루어질지도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 상황을 보면 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을 해야 하는 장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당시에는 총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후보군을 4명으로 추린 뒤 나흘 만에 제청과 지명이 이루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유럽 3국 순방을 하고 있던 시기와 맞물렸는데요.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뒤 연차를 냈지만 쉬는 날에도 검찰총장 임명 제청권에 대한 보고를 받고 곧바로 지명까지 했습니다. 이번에는 오늘이 총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열린 지 나흘째 되는 날인데요. 전례를 비춰봐도 그렇고 특히 박범계 장관이 이번 검찰총장 인선을 전광석화처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혀왔기 때문에 고심이 길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고심이 길어지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유력한 후보가 마땅치 않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실제 박범계 장관은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을 염두에 두고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유력한 후보가 있다면 심사숙고할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심사숙고하는 이유는 말 그대로 워낙 중요한 일이고. 그러나 여러모로 볼 때 김 전 차관이 가장 유력하다는 말이 검찰 안팎에서 많이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일단 문재인 정부에서 박상기, 조국, 추미애 전 장관을 내리 보좌해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후보 가운데 정부와 호흡이 가장 잘 맞을 인물로도 꼽힙니다. 그러나 정부 친화적인 인물이란 꼬리표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맞느냐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도 연관돼 있고 윤 전 총장보다 세기수가 높아서 후임이 전임보다 기수가 높은 기수 역전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점도 부담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후보 제청에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지만 이 부분도 좀 보겠습니다. 이 총장 후보 추천위에서 김호수 전 차관이 가장 적은 표를 받았다고요? 네, 총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는 2차례에 걸쳐 표결을 진행했습니다. 1차 투표에서 위원 9명이 후보 4명씩을 골라 투표했고요. 여기서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7표로 가장 많은 표를 받았고 2위가 배성범 법무연수원장으로 5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나머지 후보들은 과반이 안 나와서 2차 표결에 붙여졌고 2차 투표에서는 위원이 2명씩 후보를 골랐습니다. 여기서 구본선 광주고검장은 6표를 얻었고 김호수 전 차관은 5표를 얻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김 전 차관이 가장 적은 지지를 받은 셈입니다. 또 다른 유력 후보였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1차 투표에서 3표를 받고 2차 투표에서는 1표밖에 얻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어쨌든 검찰 안팎에서는 김호수 전 차관이 가장 유력하다고 점쳐지고 있지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다른 후보가 최종적으로 이름을 올릴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런 상황이죠. 네, 물론 그렇습니다. 일단 검찰 조직의 신망만 놓고 보면 조남관 차장이 가장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행정관을 지내는 등 현 정권과도 인연이 깊은데요. 추미애 전 장관에게 윤석열 전 총장 징계 청구 철회를 호소하고 박범계 장관 때는 법무부의 핀셋 인사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내면서 조직에서 재평가를 받았지만 반대로 정권에선 미운 털이 박힌 것으로 평가됩니다. 부본선 광주고검장은 지역색이나 정치색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이 제일 강점으로 꼽히고 박범계 장관과도 친분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성범 법무연수원장도 정치색은 짙지 않지만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면서 조국 전 장관 가족비리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총괄해 정권의 눈밖에 났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제 이 4명 가운데 한 사람이 윤석열 전 총장의 뒤를 이어서 차기 검찰총장 자리에 오를 예정인데요. 마냥 시간을 끌 수는 없는 만큼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후보 임명 제청과 대통령의 지명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강희경입니다. 지난달 전국 주택가격의 오름폭이 한 달 전보다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자료를 보면 지난달 전국 주택가격은 한 달 전보다 0.71% 올랐습니다. 이는 3월 상승폭 0.74%보다 소폭 축소된 수준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종합부동산세 같은 세부담 확대와 이사 공급 대책 등으로 수요자가 관망세를 보인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원 경매에서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법원 경매 전문기업인 지지옥션의 자료를 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의 평균 낙찰가율은 113.8%로 한 달 전보다 1.6%포인트 상승하면서 관련 통계를 집계한 지난 2001년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낙찰가율은 감정가와 비교한 낙찰가를 말하는 것으로 이 수치가 100%를 넘는다는 건 낙찰된 부동산의 입찰 가격이 감정가보다 높다는 뜻입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전 세종시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장 A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지난달 30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세종시 행복청장 A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 전 청장은 재임 시절인 지난 2017년 4월 세종시 연기면 소재 토지 2,455제곱미터를 아내 명의로 사들여 43%가량의 차익을 얻는 등 퇴임 전후로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불이 난 산에 들어가서 목숨을 걸고 마지막까지 불을 끄는 사람, 바로 산림청의 소속 특수 진화대원들입니다. 밤낮으로 불을 끄다 보면 기준 근무 시간을 넘기는 경우가 많겠죠. 초과 수당을 받아야 하는 건데요. 그런데 수당을 주는 대신 그 비용만큼 강제 휴가를 가도록 지시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소방차가 닿지 않는 산속. 호스를 끌고 가파른 산비탈로 오른 산림청 특수진화대원들이 밤새 화마와 사투를 벌입니다. 불이 꺼지기 전까지 산에서 내려올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초과 근무를 해도 수당은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산림청이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해부터 수당 지급을 중단하는 대신 휴가를 가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상실에 앉아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초과 근무를 주는데 제일선에서 불과 싸우는 사람한테는 초과 근무를 안 해다 이거죠. 차별 논란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2년 전 고성 산불을 계기로 특수진화대원이 계약직이란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이 들끓자 산림청은 지난해 전체 435명 가운데 160명을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직으로 뽑았습니다. 공무직 특수진화대 기본급은 월 250만 원. 하지만 산림청 다른 공무직과 달리 임금 인상은 없고 가족수당 등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불길과 연기 속에서 늘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위험 근무 수당조차 없습니다. 정기적으로 주라는 어떤 처리를 해달라는 말 아닙니다. 다른 공무직하고 똑같은 처우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산림청은 내년 예산에 초과 근무 수당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 중이고 임금 인상 방안은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목숨은 걸고 산불을 끄라고 국가가 책임진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어떤 사회를 북돋아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오너 코드를 대신하는 쉬운 우리말로 명예규율이 선정됐습니다. 그래픽 보시죠. 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 새마을 모임은 특정 단체의 구성원이 그 단체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준수하는 행위 규범이나 윤리 원칙을 일컫는 오너 코드 또는 아너 코드를 우리말 명예규율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문체부는 국민 수용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95.7%가 이 용어를 명예규율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고 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스앤이슈 60초 뒤 이어집니다. 어느새 5월이 시작됐습니다. 싱그럽게 자라난 풀잎들과 그 위로 쏟아지는 따스한 햇볕에 5월이 왜 계절의 여왕인지를 실감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도 쾌청한 하늘 아래 따스한 봄 날씨가 이어집니다. 현재 서울 기온 18도 선까지 올랐고 앞으로 기온은 1, 2도가량 더 오르면서 완연한 봄 기운을 느끼기 좋겠습니다. 다만 아침과 낮과 밤의 기온차가 무척 큽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만큼 체온 조절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 이어지겠고요.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대부분 20도를 웃돌겠습니다. 서울 20도, 춘천 21도로 어제보다 포근하겠고요. 대구와 포항은 24도 등 남부지방은 25도 안팎까지 올라서 따뜻하겠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또다시 전국에 요란한 봄비가 내립니다. 내일 아침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오후부터 밤까지 전국에 강한 비가 오겠는데요.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제주 남부와 산간 많은 곳에는 120mm 이상의 호우가 예상되고요. 중북부에는 20에서 80mm, 그 밖에 내륙으로도 5에서 4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강한 비와 함께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비바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날인 모레 낮부터 점차 맑은 하늘 되찾겠고요. 어버이날인 주말까지 맑고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동안 쾌청한 하늘 아래 봄 햇살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외출하실 때에는 모자나 선글라스 등으로 차단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평화의 공원에서 YTN 홍나실입니다. 네, 월요일 뉴스앤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더 뉴스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